상상해보세요. 땅이 금만큼이나 소중한 세상. 땅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소중하고, 바다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무시무시하고 예측할 수 없는 힘으로 가득 찬 세상.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도망치고 있다고. 끔찍한 무언가로부터, 이름만 들어도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야만인들로부터 도망치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미래도 없이 오직 눈앞의 공포와 발밑에 늪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약 1500년 전 베네치아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위대함과 부의 상징이 아니라 절망과 구원을 향한 갈망으로. 서기 420년경 훈족이 아펜니노 반도에 도착했습니다. 아틸라의 지휘 아래 그들은 도시를 불태우고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 죽음과 파괴를 자행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유일한 구원은 도피였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의 옛 시민이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 동쪽 바다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걸어갔고 따뜻한 아드리아 해는 난공불락의 늪으로 변했습니다. 단단한 흙 대신 진흙과 소금 습지,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섬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척박하고 험난한 지형은 생명체에게 적합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그들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육지에서의 전투에 익숙했던 야만인들은 자연과 싸우는 법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곳, 이 늪지대에서 도망자들은 새로운 삶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임시 거처, 물 위에 간신히 떠있는 작은 말뚝 위에 세워진 허름한 오두막집에 불과했습니다. 도시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는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의 눈에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꽃은 결국 불꽃으로 타올라 유럽에서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땅이 아닌 물 위에 세워진 도시, 우리가 베니스라고 부르는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왕과 정복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불가능을 믿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진흙과 물에서 어떻게 기적이 탄생하여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 중 하나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그 소리와 냄새, 그리고 감정에 푹 빠져보세요. 갈대 사이로 바람이 스치고 흔들리는 발판에 물이 찰랑거리는 이 섬들 중 하나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집이나 돌길은 없고 오직 희망과 결의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도전장을 내민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늪이 감옥일 뿐만 아니라 요새가 될 수도 있다고 처음으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서 내린 이 결정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이 세계의 상업 중심지이자 예술과 아름다움의 중심지가 될 도시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물 위로 솟아오를 진정한 도시를 건설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의 첫 번째 장에 불과했습니다. 감히 자연에 도전했던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서머니나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고 질서와 고든 길, 돌로 만든 수로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장엄한 신전과 포럼, 그리고 포장도로가 있는 도시라는 견고한 대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야만적인 말들의 발굽 아래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원을 찾아 그들은 리보 알토라는 늪지대 섬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해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높은 해안이 없었습니다. 물 위로 간신히 솟아있는 작은 땅덩어리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치와 안락함에 길들여진 이 사람들은 가장 원시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생선뿐이었고 유일한 집이라고는 허름한 갈대 오두막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는 결코 쓸모없었을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고기잡이, 그물짜기, 배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연, 조수의 간만, 석호의 생명과 숨결을 관찰했습니다. 이 강제적인 고립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회복력과 지략을 갖추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로 뭉쳤습니다. 문명과는 동떨어진 이곳, 진흙과 습기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오늘날 우리가 베네치아인이라고 부르는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에게서는 질서에 대한 애정과 건축술을, 서콜에서는 강인함과 유연성, 그리고 놀라운 독창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물로 이루어진 땅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새로운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집을 짓는 것 이상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단결, 그리고 그들의 주요 방어수단인 물,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질 온전한 세상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를 창조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작게 시작했습니다. 늪지대 바로 위에 나뭇가지와 돌을 쌓아 만든 소박한 오두막집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봄철 홍수와 겨울 폭풍은 이 초라한 집들을 순식간에 파괴했습니다. 섬들은 물에 잠겼고 집들은 휩쓸려 나갔습니다. 매년 모든 것을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절망의 악순환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을 적이 아니라 기반으로 여겼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진흙 속에 박힌 나무 말뚝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진흙 속에 산소가 없어서 나무가 썩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머릿속에서 대담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땅이 아니라 물 위에 도시를 건설한다면 어떨까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숲 지반 위에 세워져 시야에서 가려진다면 그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수백만 개의 나무 말뚝으로 지탱되는 늪지대 위로 우뚝 솟은 도시를 건설한다는 게 초인적인 노력과 엄청난 양의 나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필요할 것이다. 바로 이 순간 난민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건설자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새 터전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 도전하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미래의 장엄한 도시에 토대를 쌓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벽돌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초기 정착민들은 석호와 힘겨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석호를 쌓았지만 물은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땅은 그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늪은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어느 순간 그들은 운명을 영원히 바꿀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박아놓은 나무 기둥이 썩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땅바닥에 널려 있거나 땅에 묻힌 나무와는 달리 진흙과 물 속에 완전히 숨겨진 기둥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과학적 연구나 복잡한 실험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환경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관찰이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부패에 산소가 필요하지만 아드리아 해의 고밀도 실트에는 산소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소금과 미네랄로 포화된 바닷물이 나무를 서서히 적셔 일종의 돌로 만들었습니다. 석화와 유사한 이 과정은 나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만들어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물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이 자신들의 아군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저주처럼 여겨졌던 늪은 이제 믿을 수 있고 영원한 터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기초 도시라는 개념을 생각해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새로운 건설 철학이었습니다. 늪의 물을 빼내는 대신 그들은 늪의 특성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발견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꿈을 실현할 도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늪지대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늪지대의 일부가 될 도시를 건설할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네치아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진정으로 놀라운 것을 창조해낸 시대였습니다. 이 놀라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은 도시 전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했습니다. 아무 토대가 아니라 물과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토대 말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사용해 보았지만 대부분은 썩고 부스러져 먼지가 되어 바닷물과의 끊임없는 접촉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쪽 알프스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 산림에는 참나무와 낙엽송이라는 두 가지 특별한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단단하고 강한 참나무는 말뚝으로 사용하기에 이상적이었습니다. 나무가 촘촘하고 무거워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나무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물에 완전히 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때 낙엽송이 등장했습니다. 낙엽송 나무에는 특수 수지가 함유되어 있어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물속에서 낙엽송은 썩지 않고 돌처럼 굳어집니다. 낙엽송은 영원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천 개의 통나무가 산속 강을 따라 떠내려가고 바다를 거쳐 석호로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있는 온전한 숲처럼 목적지를 향해 떠내려갔습니다. 통나무 하나하나, 나무줄기 하나하나는 단순한 건축자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토대이자 파도와 함께 박진감 넘치도록 고동치도록 되어 있던 도시의 심장이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자연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일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과 영원히 운명을 함께할 낙엽송을 선택했고, 낙엽송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기발했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엄청난 물류가 필요했습니다. 낙엽송과 참나무가 풍부한 알프스 숲은 석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통나무를 운반하기 위해 베네치아인들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아니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정말 힘든 모험이었습니다. 통나무는 산에서 베어 산속 강에 버려졌고 강물은 평야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위험하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플로터라고 불리는 일꾼들은 통나무 위에 서서 긴 장대를 조정하며 통나무를 띄웠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마치 서커스 예술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화물이 도중에 분실되지 않도록 급류, 바위, 얕은 곳을 피해야 했습니다. 평원에서는 통나무를 모아 거대한 뗏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뗏목은 너무 커서
마치 육지에 있는 것처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떠다니는 나무섬 같았습니다. 이 뗏목들은 베네치아 석호 바로 맞은편 아드리아 해로 흘러드는 브렌타강 하구로 보내졌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뗏목은 종종 노젓는 배의 도움을 받아 끌려갔습니다. 바람, 폭풍, 거센 해류 등 이 모든 것이 귀중한 화물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치아인들은 완강하게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에게 통나무 하나하나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도시의 일부, 새로운 삶의 터전의 일부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반복된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아는 베니스를 만들었습니다. 산림과 석호를 연결하는 이 합금 덕분에 존재할 자격이 없는 듯한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돌뿐 아니라 나무로도 지어진 이 도시는 오랜 세월을 거쳐 베니스의 눈에 띄진 않지만 믿음직한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천 개의 통나무가 석호로 운반되자 가장 힘들고 긴 단계, 바로 말뚝박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빠르고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지는 엄청난 힘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협응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더미가 된 통나무 하나하나는 정말 보물이었습니다. 수직으로 설치하여 진흙탕 바닥에 2에서 10m 깊이까지 박아야 했습니다. 기계의 도움 없이 오로지 손으로 작업했습니다. 인부들은 무거운 나무 망치를 밧줄에 매달아 들어 올렸습니다. 망치질은 리듬감 있고 강력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일하기 위해 건설자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단순한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노래를 시작하여 박자를 맞추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각 절은 망치 한 방에 해당했고 노래와 리듬에 맞춰 수천 개의 말뚝이 진흙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작업은 극도로 힘들었지만 의미와 공동체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번의 망치질은 그들을 도시 건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속, 진흙 속에 숨겨져 있었고 나무는 점차 돌처럼 굳어 어떤 돌보다 강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이 미래 세대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건설하고 있었단 것입니다. 망치로 내리치는 매 순간은 절망에 대한 일격이었으며 도시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리알토 섬에만 약 100만 개의 말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지어진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교회에만 100만 개가 넘는 낙엽속 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놀랍고 베네치아의 보이지 않는 기초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작업은 건설의 기본이었지만 그 먼 옛날에도 사람들은 일을 더 쉽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진흙바닥에 말뚝을 박는 데 도움이 되는 최초의 간단한 장치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현대적인 말뚝 박는 기계가 아니라 단순함 속에 담긴 기발한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러한 기계 중 하나는 윈치와 로프를 사용하여 들어올리는 커다란 나무 망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로프를 당겨 망치를 일정 높이까지 올렸다가 놓았습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망치는 굉음을 내며 말뚝 위로 떨어져 진흙 속 깊이 박혔습니다. 이 과정은 손으로 망치질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어서 말뚝을 더 빠르고 더 깊이 박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발명품은 진자 파일 드라이버였습니다. 이 드라이버는 두 개의 높은 나무 기둥 사이에 밧줄로 매달린 무거운 망치로 구성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망치를 진자처럼 흔들어 말뚝을 세게 쳤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정밀하고 강력한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기술은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베네치아인들은 개별 오두막을 짓는 것에서 벗어나 마을 전체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넓은 지역에 말뚝을 박아 미래 건물을 위한 단일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말뚝이 결국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알아냈습니다. 말뚝에 특수 나무 고리를 달아 타격 시 갈라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덕분에 말뚝을 더 깊고 강하게 박을 수 있었습니다. 베네치아가 몇 개의 섬에서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도시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작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과 필요에 의해 탄생한 기술 덕분입니다. 인간의 힘과 독창성으로 구동되는 이 기계들은 물 위의 기적을 만들어낸 독창성과 끈기의 진정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말뚝이 진흙탕 바다에 박히자 일종의 수중 숲이 형성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돌처럼 단단해진 이 나무 숲은 아직 건물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공학적 과정의 다음 단계는 말뚝 위에 견고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말뚝을 원하는 깊이까지 박은 후 수면 바로 아래 같은 높이에서 꼭대기를 잘라냈습니다. 그 후 이 거대한 나무 캔버스 위에 두꺼운 돌층을 덮었습니다. 이 돌층은 크고 단단한 돌판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돌들은 단순히 말뚝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베네치아인들이 석회, 모래, 작은 벽돌 조각으로 만든 특수 모르타르로 서로 연결했습니다. 이 모르타르는 매우 강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일체형 방수 슬랩으로 변했습니다. 돌 받침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첫째, 미래 건물의 무게를 말뚝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켜 각 부분이 처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둘째, 견고한 방수 기능을 하여 나무 기초를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산소가 없어도 나무는 썩지 않고 수세기 동안 완벽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건축 방식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습지 위에 마치 단단한 땅처럼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단순히 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건설할 인공 섬을 만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석판은 모든 베네치아 건물의 진정한 심장이자 도시의 위대함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궁전의 외관에 감탄하고 곤돌라를 타고 운하를 따라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좁은 골목길을 거닐곤 합니다. 하지만 베니스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늘 우리 눈앞에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집 아래, 모든 다리 아래, 모든 광장 아래에는 진짜 수중 숲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 위에 서 있는 수백만 개의 나무 기둥 말입니다. 이곳은 베니스의 보이지 않는 부분, 유령 도시입니다. 산소가 없는 진흙 속 깊은 곳에서 낙엽송과 참나무 더미는 썩지 않습니다. 대신 바닷물의 미네랄에 스며들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집니다. 이 과정은 수십 년이 걸리지만 결국 나무는 돌로 변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수중 기초는 현대식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몇 배나 더 튼튼합니다. 베네치아를 치마로부터 구한 것은 바로 이 유령 도시입니다. 네, 도시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가라앉고 있지만 매우 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집, 모든 교회, 모든 기둥은 각자의 영원한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통나무 숲이 없었다면
베네치아는 건설이 시작된 지 몇 년 만에 늪에 잠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도시에 특별한 마법을 더합니다. 장엄한 산 마르코 대성당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아래에 천년 전에 수십만 개의 말뚝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다리를 건널 때 한때 산에서 옮겨와 손으로 땅에 박아 만든 오래된 나무 줄기가 그 다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유령 도시는 단순한 토대가 아닙니다. 초기 베네치아인들의 신앙과 의지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믿음직한 토대는 언제나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영원히 상기시켜주는 곳입니다. 견고한 돌 플랫폼이 준비되었을 때 베네치아인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공간을 구성해야 할까요?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는 섬들 간의 연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도로 대신 베네치아의 전체적인 모습을 결정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운하가 습지 섬들 사이의 자연 수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주민들은 운하를 더 깊고 넓게 만들고 제방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기초를 쌓을 때와 같은 원리, 즉 말뚝을 박고 돌로 보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운하는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본격적인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넓고 중요한 대운하, 그랜드 캐널은 도시의 주요 교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건물뿐 아니라 물의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운하, 모든 거리, 모든 작은 다리는 하나의 복잡한 미궁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칼레라고 부르는 집들 사이의 좁은 통로는 보행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삶의 주된 흐름은 물을 통해 흘러갔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건축 자재, 제품, 그리고 상품들이 운하를 따라 운송되었습니다. 훗날 베네치아의 상징이 된 곤돌라는 단순한 관광객의 오락거리가 아니라 주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좁은 운하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수한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되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이렇게 땅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최대의 장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로 대신 물이 있고 자동차 대신 곤돌라가 있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모든 운하가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는 길이며 모든 다리가 단순한 횡단보도가 아니라 독특한 수중 생물의 일부가 된 도시였습니다. 이는 도시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완전히 새롭고 기발한 도시계획 개념이었습니다. 베네치아의 운하는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도시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복잡하고 고도로 조직된 시스템입니다. 주요 교통 중심지가 간선도로에 있었던 육지 도시들과 달리 베네치아의 운하는 물 위에 있었습니다. 각 운하는 나름의 용도가 있었습니다. 대운하처럼 넓고 깊은 운하도 있었는데 먼 곳에서 온 큰 상선들이 그 위를 항해하며 상품을 실어왔습니다. 리오스라고 불리는 좁은 운하는 광맥처럼 주거지역과 작업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만 아는 아주 작은 수로들도 있었습니다. 이 전체 시스템의 중심은 항구였습니다. 항구는 배를 만드는 아스날이라는 별도의 구역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의 부와 영광을 가져다준 갤리선과 카라벨선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와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항로는 아스날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운하는 끊임없이 청소되고 수심이 깊어지고 제방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부르첼라라는 특수 선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작은 바지선들은 인력이나 말의 도움을 받아 제방을 따라 끌어 바닥에 진흙과 모래를 퍼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상의 물류 또한 독특했습니다. 건축 자재부터 식량까지 모든 화물이 수로를 통해 운송되었습니다. 운하를 마주보고 있는 각 집에는 배를 정박시키는 부두가 있었습니다. 이는 수레의 덜컹거리는 소리는 없지만 물살이 첨벙거리고 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특별한 삶의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운하는 베네치아의 혈류이자 도로와 거리가 되었습니다. 운하는 도시의 외관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형성했습니다. 항상 바다와 새로운 발견, 그리고 무역로를 향해 나아가던 도시의 성격을 말입니다. 튼튼한 기초와 튼튼한 벽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도시가 삶의 터전이 되려면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쉬어야 했습니다. 초기 베네치아인들의 주택은 소박하고 기능적인 건물이었습니다. 2층이나 3층 높이의 건물로 1층에는 상점이나 작업장이, 2층에는 주거 공간이 있었습니다. 1층은 항상 수위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기 때문에 운하를 향한 창문은 거의 없었고 문은 홍수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치아의 부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주택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박한 건물들은 웅장한 궁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네치아는 동서양의 교역로가 교차하는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향신료와 비단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비잔틴, 고딕, 르네상스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베네치아 건축이 탄생했습니다. 베네치아 궁전은 특별한 건축 요소로 구별되었는데 바로 2층에 있는 로지아, 즉 열린 갤러리가 그것입니다. 로지아에서 운하가 펼쳐지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로지아는 도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물가를 마주한 건물의 파사드는 가장 의례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손님들이 운하를 통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운하를 향한 문은 곤돌라가 정박해 있는 부두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마감재는 점점 더 호화로워졌습니다. 외관은 하얀 이스트라산 돌로 장식되었고 창문은 정교한 조각과 새규리로 장식되었습니다. 안뜰은 작지만 아늑했고 빗물을 모으는 우물과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각 궁전은 일종의 요새이자 동시에 물 위로 솟아오른 아름답고 경쾌한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습지의 작은 오두막에서 사치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도시가 성장했습니다. 절망적인 도망자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으로 거듭나는 이 변화의 이야기는 베네치아의 모든 돌과 창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속에서 구조물이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단계가 시작되자 베네치아인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섬에는 건축용 석재도, 벽돌을 만들 적절한 점토도 없었습니다. 모든 자재는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놀라운 물류 체계가 생겨났습니다. 건축의 주요 자재는 이스트라산 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아드리아해 건너편에 위치한 이스트라 반도의 채석장에서 채굴되었습니다. 이스트라산 돌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내구성이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염수에 강했습니다. 끊임없이 물과 접촉하는 하부 바닥의 외장재로 사용되었으며 제방과 다리를 건설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배로 운반된 이 돌은 베네치아의 얼굴, 즉 눈에 보이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성벽을 쌓는데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석호와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을 가르는 높은 산 때문에 벽돌을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벽돌은 가볍고 튼튼했으며 따뜻한 붉은색은 도시의 아늑함을 더했습니다. 모르타르 또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석회, 모래, 그리고 부서진 오래된 도자기 조각을 섞은 특별한 혼합물을 사용했는데 이 혼합물은 습기에 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더해졌습니다. 점차 이러한 수입 자재를 바탕으로 도시가 성장했습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집과 궁전이 세워졌고 운하를 향한 정면이 주요 정면이 되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일하는 건축가들은 토양 부족,
지속적인 습기, 가볍고 튼튼한 구조물의 필요성 등 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얇은 기둥부터 조각된 발코니에 이르기까지 물 위에서의 삶을 위해 고안된 독특한 건축물이 탄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물 위에 특별한 세계를 만들어냈는데 모든 돌과 벽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인간 의지의 놀라운 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베네치아는 동서양이 만나는 교차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지리적 위치는 건축 양식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도시에 처음 등장한 대형 궁전과 교회들은 비잔틴 양식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비잔틴 양식의 영향은 상선을 통해 베네치아에 전해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돌아온 상인들은 상품뿐만 아니라 사상까지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정면은 아치, 모자이크, 그리고 정교한 석조 조각으로 장식되어 제국의 호사스러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양식의 가장 두드러진 예 중 하나는 산 마르코 대성당으로 외관과 내부 장식이 비잔틴 바실리카 양식과 유사합니다. 황금빛 모자이크와 돔은 베네치아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13세기와 14세기에 고딕 양식이 비잔틴 양식을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에서 건축된 것처럼 무겁고 음울한 고딕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베네치아 고딕 양식은 가볍고 통풍이 잘 되며 우아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볍고 안정적어야 했던 지역적 여건에 맞추어 변형되었습니다. 창문은 더 커지고 외관은 더 밝아졌으며 발코니와 기둥은 레이스를 연상시키는 더 얇고 조각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베네치아 건축가들은 이러한 양식들을 훌륭하게 결합했습니다. 고딕 양식의 수직선, 뾰족한 아치, 투각 장식을 비잔틴 양식의 대칭성과 풍부한 장식을 차용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독특한 베네치아 고딕 양식이 탄생했으며 그 아름다움과 다른 모든 것과의 차별성으로 오늘날까지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 양식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두칼레 궁전으로 가볍고 거의 무게감이 없는 아케이드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 했습니다. 베네치아의 모든 궁전과 모든 교회에서 이러한 문화적 융합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모방이 아닌 창조의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세계의 장점을 취합하여 자신만의 독특하고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베니스는 무역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공예품의 발산지이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하고 신비로운 것 중 하나는 무라노 유리 공예입니다. 무라노 유리는 단순한 유리가 아니라 장인의 손에서 예술 작품으로 변하는 액체의 불입니다. 처음에는 유리 장인들이 베네치아에서 직접 일했지만 1291년 공화국의 통치기구인 시빈위원회가 엄격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용광로와 작업장은 무라노라는 별도의 섬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고귀하게 들렸습니다. 도시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결정에는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라노 섬에서는 장인들을 엄격한 통제하에 둘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국가 기밀이 되었습니다. 유리 공예 가문은 특권을 누리고 검을 차고 다닐 수 있었으며 그들의 딸은 귀족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허가 없이 섬을 떠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비밀을 누설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무라노 섬은 황금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립 덕분에 유리 공예가들의 기술은 전례 없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순도와 투명도를 자랑하는 유리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반짝이는 사금속 유리나
얇은 실이 들어간 필리그리 유리를 만드는 등 새로운 기법을 발명했습니다. 단순한 구슬부터 거대한 샹들리에까지 모든 제품은 수세기의 경험의 산물이었습니다. 유리에 담긴 마법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 이 마법은 베니스의 주요 보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라노 유리는 전 세계 궁전과 사원을 장식하며 베니스의 영광뿐 아니라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모래가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변하는 작은 섬의 성벽 뒤에 숨겨진 비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베네치아는 단순한 피난처를 넘어 활기차고 시끄러운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의 일상생활은 다른 유럽 도시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도시는 이미 분주히 일하러 나가는 곤돌라 사공들의 노랫소리와 삐걱거리는 노젓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우유 배달원, 생선과 채소 장수, 빵 나르는 사람들을 태운 배들이 운하를 따라 유유히 떠다녔다. 물 위에서 바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구매자들은 집 근처 작은 부두로 나왔다. 수상 교통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의 삶 또한 활발했습니다. 거리, 즉 칼레는 좁고 구불구불했으며 종종 막다른 골목이나 작은 광장, 즉 캄포로 이뤄졌습니다. 이 캄포는 지역 주민들의 심장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길러온 우물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며 물건을 사고 팔고 교류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장 유명한 캄포는 정치와 사회생활의 중심지였던 산마르코 광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안뜰조차도 나름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베네치아의 삶은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의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 리알토 강변 시장의 소음, 노점상들의 노랫소리, 선술집의 웃음소리. 다른 도시들과 달리 발굽소리나 수레의 덜컹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매끄럽게 움직였습니다. 도시는 자신만의 특별한 리듬으로 숨쉬고 살아갔습니다. 돌을 씻는 물의 리듬, 그리고 이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리듬. 베네치아에서의 매일은 작은 모험과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운하를 꺾을 때마다 새롭고 미지의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도시에 살아 숨쉬는 이 신비와 발견의 감정은 바로 그 도시 역사, 바로 그때 탄생했습니다. 흩어진 섬들을 하나의 도시로 통합하기 위해 베네치아인들은 위대한 다리 건설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흔치 않았던 다른 도시들과 달리 이곳에서는 다리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쪽 강둑을 연결하는 난간 없는 단순한 나무 플랫폼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베네치아의 최초의 석조 다리가 등장한 것은 12세기 초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물론 리알토 다리였습니다. 이 다리는 건설에 수세기가 걸렸고 엔지니어들에게는 엄청난 난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다리는 16세기 말에 완공될 때까지 3번이나 무너졌습니다. 리알토 다리는 단순한 횡단보도가 아니라 향신료부터 귀금속까지 온갖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점과 노점들이 즐비한 본격적인 거리입니다. 베네치아의 모든 다리는 저마다 독특합니다. 말이나 마차가 지나가지 않았기에 계단이 없습니다. 좁고 난간도 없는 다리는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을 선사합니다. 두칼레 궁전과 감옥을 연결하는 탄식의 다리는 낭만과 슬픔의 상징이 되었지만 죄수들에게는 삶이 영원히 바뀌기 전 마지막으로 자유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큰 다리들 외에도 도시에는 집과 안뜰을 연결하는 작은 통로들이
촘촘히 얽혀 있었습니다. 이 통로들은 지역 주민들만 아는 비밀 통로였으며 사람들은 주요 도로의 인파에 휩쓸리지 않고 도시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좁고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이 다리들은 마치 미로 같은 느낌을 주었고 꺾을 때마다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건축의 일부가 아니라 도시의 각기 다른 부분들을 연결하는 통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베네치아를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어 각 섬이 다음 섬과 연결되어 한 걸음 한 걸음이 물 위를 걷는 작은 여정이 되도록 했습니다. 석호 한가운데 자리 잡은 베네치아는 자연 그 자체로 독특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습지, 얕은 물, 그리고 얽히고 설킨 운하는 육지로 진출하는 군대와 대형 선박에게는 사실상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어떤 군대도 성벽에 접근할 수 없었고 적 함대는 쉽게 좌초되거나 복잡한 수로에서 길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연 방어 시설은 베네치아 역사 전반에 걸쳐 베네치아의 주요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보호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다른 누구와도 달리 해상 전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역로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 해적과 적 함대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강력한 함대를 건조했습니다. 이러한 힘의 중심에는 수십 척의 배를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거대한 조선소인 아스날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스날의 작업은 매우 효율적이어서 베네치아인들은 단 하루 만에 새로운 배를 건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베네치아는 인공 요새도 건설했습니다. 도시 주변에 방어시설이 세워졌고 석호 입구에는 요새가 설치되어 적함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요새 시스템은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고안되었습니다. 감시탑, 신호등, 운하를 막는 쇠사슬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도시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치아의 가장 강력한 방어력은 무기나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회복력과 독창성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주민들은 물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물을 장애물에서 방패로 삼았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야만인과 정복자들에게 함락되는 동안 베네치아는 지리적 위치와 해군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혹독한 곳조차도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굳건히 버텼습니다. 베네치아의 역사는 절망에서 탄생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물이 장애물이 아닌 토대가 된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기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수세기 동안 베네치아는 적과 악천후에 성공적으로 맞서왔지만 오늘날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아쿠아 알타, 즉 만조입니다.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도시는 점점 더 큰 홍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베네치아인들은 이제 홍수와 싸워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모세 방벽 시스템과 같은 보호 사업이 도시를 살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효과와 비용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다시 한번 자연에 맞서 싸우려는 싸움이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새로운 힘에 맞서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관광입니다. 베네치아는 매년 3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데 이는 베네치아 인구의 몇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유입은 도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좁은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고 운하는 거대한 크루즈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 위에서 조용하고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며 건설된 이 도시는 이러한 유입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떠나고 호텔과 기념품 가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날 베네치아는 도시 박물관이자 도시 기념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 숨이며 그 매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리 아래에는 천년 전에 박았던 그 수중 숲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숲은 여전히 도시를 지탱하며 영원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 정신의 힘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니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 아름다움이나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 연약함일 것입니다. 베니스는 가장 위대한 창조물조차도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베니스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그 창조에 들인 대가를 잊으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